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천홍욱 관세청장이 취임 다음 날 서울 모 식당에서 최순실을 만나 열심히 하라는 말에 최선을 다하겠다 답했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최 청장이 취임 이후 다양한 외부 인사를 만난 과정에서 최순실을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해서 신뢰받는 관세청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그런 일반적인 언급이었지 충성맹세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최 청장은 지난 2월 DJI 업무보고 때 최순실 관련 모든 의혹을 부인했었고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최순실과의 만남 자체를 처음에는 부인했었습니다. 물론 기억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해명을 굳이 곧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여전히 이해가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차관급인 관세청장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이 되기 위해 만나야 했던 외부 인사 중에 취임 바로 다음날 만난 민간인이 왜 하필 최순실인 거죠? 최순실 씨 본인 설명에 따르면 임대업자에 불과한 민간인을 관세청장이 왜 만나서 신뢰받는 관세청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는 겁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김어준의 실소였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는 큰 사건이 하나 터졌네요.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충격적인 사건을 일단 전해주세요. 네, 어제 국민의당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인데요. 당시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던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가 조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4일 앞둔 지난 5월 5일에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와 미국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함께 다닌 동료의 증언이라면서 녹취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남동생과 짜고 목소리 연기를 하면서 가짜 녹취 파일을 만들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건넨 것이라고 합니다. 아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과를 하자마자 뉴스가 또 계속 쏟아졌어요. 그죠? 네, 어제 JTBC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유미 씨는 지시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지목한 이유미 씨가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밝힌 건데요. 여기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허위 자료를 만든 일이고 검찰 조사 받게 됐다면서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체포가 됐죠, 또. 긴급 체포가. 네, 어제 저녁 9시쯤 이유미 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 긴급 체포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는 뭐 국민의당에서는 당연히 대국민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이제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사실이 밝혀졌다면 타격이 더 컸을 테니까 네. 그나마 직접 몇 시간이나 먼저 밝히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과 형식을 취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화해 제스처죠. 예. 미안하다. 사과. 미안하다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긴 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이 끝난 게 이미 50일 가까이 됐고, 고소 맞고소가 있었던 게 오래전인데, 물론 이제 당에서는 이 사실을 안 게 이틀 전이라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그러면 그 당사자가 지금 50일 가까이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오히려 알았지만 계속 타이밍을 봤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말이 되죠. 그쪽에 훨씬 설득력이 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제 당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문준용 씨, 피해자인 문준용 씨의 어떤 피해나 심적 고통, 이거는, 당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건 뒀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50일 이상. 가해자의 이익을 위해서 피해자의 고통을 계속 방치한 거니까 제가 보기엔 이건 당사자가 이 사과를 받겠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평당원 또 자원봉사자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유미 씨가 이제 전남 여수갑의 지난 총선 때 예비 후보였어요. 네, 출마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용주 의원이 당선된 지역구입니다, 아마. 네,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제 총선에 예비 후보로 출마를 했던 사람을 자봉이라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역풍 맞을 만한 해명인 것 같고, 예. 가능하면 축소하려고 했던 거죠, 의미를. 게다가 안철수 전 의원하고 카이스트 시절에 사제지간이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네, 함께 책을 썼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신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대표 저자로 책도 냈던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어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안철수 전 의원에게까지 미칠 만한 사안인 것 같고요. 가장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건 당에서는 자작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본인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시킨 일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도 당에서 자작이라고 발표하기에는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무리수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대목부터 이제 저는 의문입니다. 이준서 최고위원, 이 영입 1호로 청년 몫의 최고위원이 된 거란 말이죠.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다선 현역 의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예. 30대에 그냥 청년 몫의 최고위원이 된 것이지 실제로 대선을 여러 차례 겪어본 다선이거나 또는 현역의원이거나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분이 단독으로 그런 위험천만한 조작을 했다. 이거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 네, 오늘 아침 국민일보 보도로 나온 게 있는데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나 혼자만의 선택으로 오픈된 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용재 의원한테 들려드린 적이 있다. 이렇게도 밝힌 바가 있고요. 들려드린 적이 있다. 예, 그렇게 언론과 통화를 근데 이제 했네요. 들려준 것하고 그것을 누군가 지시를 받아서 조작했다는 건 다르니까. 이용주 의원은 듣기만 했을 수도 있죠. 예. 이용주 의원까지. 물론 이 의원은 들은 바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용주 의원이 이제 당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이게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다.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이다. 본인은 확신을 했다는 당시의 표현 같은데. 그럼 지금 어쨌든 보도되는 거 상으로는 두 사람밖에 몰랐다. 이 정도까지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누구까지 알았느냐 이게 포커스가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제보를 많이 겪어봤어요, 저는. 오랜 세월. 근데 실제 그런 제보를 받게 되면 몇 겹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도 입 밖에 내기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은. 특히 대선 때는. 왜냐하면 대선의 공방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 무마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 계속 가거든요. 네, 실제로 투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는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선을 처음 치르는 젊은 정치 지망생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대선 나흘 전인가요? 이럴 때 이런 정도의 위험한 일을 스스로 판단해 조작을 했다. 저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어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상상하기 힘들다. 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결국은 누구까지 알았느냐 포커스가 될 거라고 보고 이런 내용을 대선에서 자신 있게 조작해서 발표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본 소스부터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녹취록이라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최소한 기본 사실들 베이스 하에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기본 사실들을 누군가 제공했다. 그리고 그 위에 대본을 짜고 그리고 실행자였던 액션을 했던 사람이지 액션 플랜을 짠 사람은 따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해 봅니다. 이제 앞으로 관련 뉴스가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이 사건은 국민의당에 아주 크고 긴 상처를 남길 것 같네요.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박영선 의원이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해외 은닉 재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최순실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라는 관련 단서를 확보했냐라고 물었고요. 한 후보자는 직접 스위스를 간 적도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후보자는 즉각 답변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는데요. 또다시 물었습니다.
송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해외 계좌도 확보해서 자진 신고 받았고 그 신고 액수가 5천억이냐라고 묻자 한 후보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지만 특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의였는데 저희가 어제 이 인사청문회에서 있었던 질의 내용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못했나 봐요. 왜 준비를 안 했죠? 어제 준비하기로 했었는데. 자, 이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제 국세청장 청문회에서 송영길 박영선 의원이 거의 유사한 질문을 했죠. 네, 여기에 그렇습니다. 탈세 자발적 신고 기간이 2015년에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5천억을 신고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네. 사실이냐고 물었는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는 개별 납세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그 책임이 당시 국세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보에게 전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질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질의인데 뉴스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첫 번째로는 5천억을 탈세하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나갔다면 만약에 이런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거는 일개 청 국세청 단위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5천억에 해당되는 삼성 비자금을 합법화하는 길을 국세청이 열어준 거란 말이죠. 네, 어제 박영선 의원이 그런 차원의 질문들을 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딜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딜이라고 하면 이게 혹시 정유라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받은 거래 중 일부가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거든요. 물론 그렇게 어디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 함의는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 후보에게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 최순실 세무지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재벌들 탈세 집중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정권에서 이 5천억 여객 탈세 신고권이 사실이냐. 사실이라면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청장이 되면. 이런 질문이거든요. 당연한 질문이고 주목해야 되는 사안인데 크게 보도가 안 됐습니다. 5천억이 누구 애 이름이 아니잖아요. 5천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 탈세해보세요. 5천만 원만 탈세해도 감옥 갑니다. 5천만 원도 없습니다. 근데 5천억이 이게 사실이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어제 두 의원이 지금 질의를 했는데 5천억이 만약에 여객 탈세를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넘어갔다면 큰일이죠. 아주 큰일인데 언론 보도 거의 없어서 따로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해 삼성과 최순실 씨가 이른바 말세탁했다라는 보도 여러 차례 알려드렸었는데요. 삼성은 이에 대해서 계속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정유라 씨가 삼성이 먼저 말세탁 제안했다라는 이야기했다고 SBS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정유라 씨 진술을 다 믿을 수는 없는데 저는 이 대목은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말세탁을 삼성은 법정에서 이제 최순실 씨한테 속았다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제안한 게 아니라. 근데 정유라 씨는 지금 삼성이 그걸 제안했다는 거잖아요.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 최순실 씨가 VIP가 말을 사주라고 했지 빌려주라고 했냐고 불만을 승마협회 박원호 전무한테 했었다.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삼성이.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말세탁 쿠션으로 해결하는 묘안을 냈던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말세탁 얘기 계속 나오네요.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삼성 전직 고위 임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 말세탁 관련이 뭐니 물어볼 수 있는 대상자들인데 다 거부한 거죠, 다. 네,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 사유 밝혔습니다.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증언을 다 거부한 거 사실 이런 거는 처음입니다. 증인들이 안 나오면 모를까. 나와서 전면적으로 모두 다 재벌의 소속 임원들이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한 적이 많거든요, 과거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삼성 직원
분들은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죠, 지금. 무슨 말도. 대단합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정유라 씨가 삼성의 승마 지원금이 다른 선수에게 가지 못하도록 개입했다라는 채널A 보도도 있었습니다.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서 한 이야기인데요. 승마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최순실 씨를 대신해서 정유라 씨가 선수 선발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그런 얘기죠. 원래 이제 승마협회를 통해서, 그림으로는 정유라 씨 혼자를 지원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 삼성이. 그림으로는 6명을 뽑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예. 그려놓고 이제 마사회에서도 국가대표, 감독급을 데려갔죠. 근데 6명을 결국 안 뽑았어요. 네, 애초부터 정유라 씨 한 명을 위한 네, 지원이었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근데 아마도 저는 삼성에서는 몇 명이 가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컴플리츠가 되잖아요. 네, 위장이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모조리 다 거절했죠. 그러면 삼성이 거꾸로 정말 그 올림픽 2020년 올림픽에서 승마 금메달을 따기 위한 프로젝트였다면 삼성이 돈을 주는 갑이잖아요. 돈을 주는 사람이 갑이니까 보통은 거절해도 무조건 선수를 보내거나 압박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쪽에서 거절하면 안 보내는 것으로 최순실 씨가 원하는 대로 다 진행이 됐죠. 갑을이 사실은 최순실 씨 쪽이 갑이었다는 거죠. 예. 그 얘기는 여러 차례 나왔는데. 네. 그런데 그 중에 선수 선발에 관한 내용은 정유라 씨가 개입을 했고 정유라 씨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정유라 씨가 개입한 정황들이 많이 나오니까 영장은 저는 세 번째는 이례적이지만 재청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관련 쪽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 중이라서 그런지 뉴스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25일 청와대 경호실이 이영선 전 경호관 파면했습니다. 직위해제 상태로 경호실 본부에 근무하다가 징계 처분 받은 건데요. 명예를 실추했다라는 것이 징계 사유입니다. 당연한 뉴스로 하나 더 합시다. 너무 짧아서 코멘트할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빅터차 CSIS 한국 석자 겸 조지타운드 교수를 차기 주한 미국 대사에 내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나왔네요. CSIS. 제가 지난주 내내 외교안보 분야의 탑 싱크탱크인데 여기 부소장 이 확연한 친일본적인 인사고 친일본적인 발언도 많이 해왔고 그리고 이제 이 CSIS의 일본 재단, 서학과 재단의 자금도 많이 들어갔고 지원도 그래서 친일본적인 성향을 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계죠. 예. 이분은 나름 유명한 분입니다. 네오콘으로. 네, 부시 행정부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네, 대북 관경책으로 유명한 분이죠. 거의. 일본의 대북 정책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입니다. 네.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한국계이긴 하지만 전혀 반갑지 않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공장 인기 코너 중 나라 걱정 이혜원 의원이 바른정당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되겠군요.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핍박받던 불쌍한 정치인으로 이 뉴스공장에 처음 나오신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정말 그러네요. 예. 네, 이제 원내 정당의 당대표가 되셨습니다. 저희 뉴스공장 스태프들도 다 같이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네. 어깨가 무거워서 이게 축하 꼭 받을 만한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려오실 때 내려오더라도 일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정치 천연병 시절부터 제가 배워왔는데 당대표가 되신 날이 왔네요. 네. 네, 제가 초선일 때 뵀으니까. 오래됐습니다. 세월이. 예. 네. 그 사이에 많은 일도 있었고. 네. 근데 제가 바른정당 창당되고 나서 네. 의원님이 이제 당대표 나가시면 당대표 되실 거라고 나가시라고 당대표 되실 거라고 그랬던 기억 나십니까? 네, 그럼요. 많이 말씀하셨죠. 네. 근데 그때는 안 된다고 거절하셨다가 거절이라기보다는 그럴 생각 없다고 하셨다가
왜 이번에는 꼭 당대표가 돼야 되겠다고 나가셨습니까? 당이 어려운데 제가 탈당하고 창당하면서 같이 가자. 이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치하면서 꼭 좋은 길만 갈 수는 꽃길만 갈 수는 없지 않냐. 어려운 길인데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길이니까 같이 가자 하고 제가 좀 설득을 해서 모시고 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면서 저한테 당신 혼자 살겠다는 거냐 이렇게 막 얘기하실 때 뉴스 공장이나 하면서 네, 제가 혼자 살겠다는 거냐? 네, 그 말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짜 아 이게 아니구나.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했습니다. 네. 물론 제 말을 듣고 당대표 출마하신 건 아니지만 저는 알아봤습니다. 곧 당대표 되실 그 거. 말도 사실은 저한테 생각하는 계기를 줬는데 그 진행자의 그 말이 또 많은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서 너만 살겠다는 거냐 하고 압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당대표가 되실 거라는 걸. 자, 도와주십시오. 네. 당대표가 되셨으니까 저희 고정 코너는 이제 곧 문을 닫나요? 내일 제가 마지막 방송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까지만 하고 그러면 네. 하태경 최고위원을 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박빙으로 사실 승부가 박빙이었어요, 그죠? 네. 생각보다 박빙이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을 제외하고는 경선 기간 내내 1위를 하셨는데 네. 본인이 분석하는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운 하면 눈치 보지 않고 유불리 따지지 않고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늘 말해왔다 이렇게 인식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성격을 보시고 당이 어려운데 뭐 1000길 낭떠러지라도 10길 불속이라도 그런 거 안 따지고 뛰어드는 사람은 이해운 아닌가 이렇게들 좀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자화자찬입니다. 네. 저희는 저희끼리 자화자찬하겠습니다. 이게 다 뉴스공장 덕분이라고. 네. 유승민 의원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당선 후에? 사실 어제 오후 늦게 선출이 됐고요. 그리고 이거 거짓말 안 못해서 지금까지 인터뷰가 한 30개쯤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도저히 누구한테 연락을 한다 이게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화통이 거의 불이 나서 한 1000몇백 개가 오니까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거는 일이 불가능이었습니다. 사실상. 네, 그랬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직도 못 통화도 못 해보셨다고요? 예, 연락 자체를 못했습니다. 예. 네, 그거는 내일 수요일 날 나오실 때 전해주시고요. 기왕 연결한 김에 인사만 하고 끊으려고 하다가 몇 가지 그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 이야기가 화제였어요. 정병국 전 대표가 자서전을 냈는데 그 내용 중에 바른정당의 입당 가능성을 타진을 당시 했었다. 이런 내용이 담겨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혹시 아시는 건 좀 있으십니까? 사실 뭐 정병국 대표한테 직접 들은 얘기나 홍 전 지사에게 직접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당시 그런 소문이 좀 돌았던 건 맞고요. 소문 정도 돌았다. 예, 근데 뭐 소문이 돌 때 제가 뭐 이걸 일일이 확인하거나 사실관계 뭐 파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소문이 돌았다 정도? 네, 근데 이제 이 책을 인용한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두 분 다 제가 한 직장에서 10수년 같이 지내온 굉장히 잘 아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한 공장에서 한속 그렇게 오래 먹으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 분의 그동안의 인품, 행보 이런 걸 보면 저는 정병국 의원이 사실이 아닌 말하는 걸 아직까지 보질 못했거든요. 그리고 정병국 의원이 사석에서 그런 말을 잘 하지 않고 굉장히 진지한 타입이에요. 진지하시죠. 네. 비슷한 진지예요, 완전히. 예. 근데 그런 분이 책에다가까지 쓰신 말을 거짓말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는 정도의 추정하신다. 네, 제 생각이 그런 거죠. 제 알겠습니다. 판단입니다. 이야기는 아무래도 홍준표 전 지사하고도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셔야죠. 네,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은 전면 부인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현안 중에 급히 터진 거라 여쭤볼게. 이 국민의당에서 문준용 씨 의혹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보 내용을 조작했다는 게 어제 밝혀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긴급 체포가 되는데, 그 당원 이은미 씨가. 네. 본인은 지시로 한 일이라고 하고 있고, 예, 국민의당에서는 이은미 씨가, 스스로 자작한 거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처음에 이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뭐 녹음 파일이나 이런 카톡 캡처를 조작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믿기지가 않았는데요. 더 이제 점입가경으로 가는 부분이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인 어떤 분과 이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분이 이미 조작 사실을 알았다까지 갔더니 그것도 기겁을 할 일이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뭐 지시 얘기까지 나와서 이게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 아, 정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당원이라고,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표현했지만 사실은, 출마까지 하셔서 예. 당선받으셨던 분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당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리고 자봉이라고 하기에는 뭐, 아니죠. 예. 예. 그 위상이 당내에서 다른데, 근데, 여하간 이분이 지시를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원님의 대표님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대표님도 사실은, 대선 전국 속에서 경락을 겪으셨고, 이런 네. 유사한 일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여기도 물론 추정밖에 할 수 없으시겠지만, 이게 본인이 혼자 할 일 수준의 일일까요? 예. 사실 대선 후보고,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거의 뭐 99%라고 되어 있는, 대선 후보의 가족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대선 전국의 가장 결정적인 사안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 사안을 조작을 할 정도면은 보통 강심장으로 이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이런 엄청난 일을 미연 부담을 안고 할 때는 뭔가 약속이 있거나 대가가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뒤를 들어요. 누가 봐준다고 약속해줬거나. 네. 근데 사전에 그런 암묵적인 뭐 합의건 거래건 뭔가가 있지 않고 이분이 또 여성이더라고요. 예. 젊은 여성. 뭐 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젊은 여성이 그런 일을 통상적으로 하려면 혼자서 단독범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대선 한복판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예를 들면 그냥 가정주부로 집에서 이제 뭐 전업주부만 하셔가지고 정치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분 같이 보이지가 않고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공천도 받으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대선에서 이런 일이 얼마만큼 심각하고 엄청난 그 희생과 자기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일인지 아마 상당히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네. 대표님도 추정이시니까. 네. 자, 오늘은 그냥 인사만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어차피 내일 나오실 거기 때문에 축하드리고요. 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앞으로 바른 정당은 자유한국당과 어떻게 차별합니까? 정체성하고 정치하는 방식 두 가지가 다 확연하게 차별화가 됩니다. 정체성은 뭐 너무 말이 길지만 어쨌든 뭐 안보라는 이름 하에 뭐 빨갱이 몰이하고 종북 딱지 붙이고 이런 일 우린 절대 안 하고요. 그다음에 뭐 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재벌이나 힘 있는 사람들의 특권 반칙 횡포 이런 거 대변하고 비호하고 돌격대하는 이런 가짜 보수 저희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방식은 사사건건 발목 잡는 그런 발목 잡는 정치 안 하고요. 저희는 과감하게 협력할 거 하고 반대할 거는 저희가 먼저 대안을 제시하면서 딱 몇 개 최우선 순위로 탑 1, 2, 3 정도 정해서 결연히 막아야 될 우리 정체성에 안 맞는 것은 저희가 반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내일 네.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 이혜훈 신임 당대표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도 뜨겁습니다. 후보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원유철 후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네, 우선 일단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대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섰고요. 이것도 그 정치혁명 수준에서 전당대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이제 당대표는
두 가지 사명이 주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그 독주와 실정을 강력히 견제하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에서 사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에서 3위를 했고요. 이 3위를 한 이후에는 그 20, 30대의 젊은 청년층 또 여성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을 외면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젊고 강한 당대표가 돼서 다시 승리하는 자유한국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로 나서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도 아니죠. 어제부터 홍준표 후보와 대립각을 굉장히 세우고 계신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을 창당할 무렵에 바른정당의 합류를 타진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이걸 언급하셨어요. 그러자 홍준표 후보는 거짓말이라면서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제 두 분이 전면전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선 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의 합류를 타진했다는 건 어떤 근거에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 문제를 어저께 제기한 것은요. 그 작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요. 네. 우리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가려고 했던 당시의 의원들에게 예. 제가 굉장히 만류를 했습니다. 네. 당시 김무성 당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찾아뵙기도 하고 전화도 드려서 새누리당의 균열은 보수의 균열이고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이 쪼개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제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새롭게 출발하자고 설득도 하고 호소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당에서 비상 중진 6인 협의체라는 걸 구성해서 그 6인 중진 모임들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께서 추인해 주셔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6인 중진 협의체라는 건 뭐냐면 당내에서 또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면 또 친박이니 비박이니 또 싸우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마음에 드시는 분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우리가 모셔오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비상중진 6인 협의체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하고 지금 원내대표하고 계신 이제 정우태 원내대표, 홍문종 의원, 나경원 의원, 김재경 의원, 주호영 이렇게 6명이 했죠. 그렇게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새누리당의 균열과 또 보수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어저께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정병국 그 바른정당 전 대표께서 나는 반성한다라는 이 책을 출판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그 바른정당 신당 그 창당 당시에 측근을 통해서 합류 의사를 밝혔었다라는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야. 저는 괜히 서운했죠. 특히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 2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 제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축하를 한다. 무죄 확정을 축하한다. 우리 그 새누리당에 즉각 입당을 하셔라라는 권고의 말씀까지 드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 소식이 굉장히 저한테는 청천벽력 같고 사실 굉장히 서운했던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한 겁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냐. 사실이 있었다면 정말 유감이다. 했던 게 그 저의 어저께 정견 발표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서전에 나왔던 내용을 혹시 정병국 전 대표에게 직접 확인하시거나 혹은 그 즈음에 다른 분 제3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거나 하시지는 않은 거군요. 저 언론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보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겠다. 그렇지만 사실이라면 정말 이거 서운한 일이다. 심각한 문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네. 그렇군요. 추가 확인이 됐던 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요 사안은.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쓰는 개혁보수라는
우리 정병국 전 대표께서 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연은 정병국 전 대표나 아니면 홍준표 후보 당사자에게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는 최근에 이 경선 관련해서 TV 토론도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원유철 후보가 영향이 되면 자신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사퇴를 안 하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다른 후보들의 영향이 자신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후보로 나온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당대표로 나오셨으면, 당대표가 되었을 때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혁신시키고 어떠한 비전과 또 어떠한 그 청사진으로 당원과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인가를 당원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당대회를 조용히 치르시자고 하는데요. 전당대회를 조용히 치를 바에는 하지 않는 게 좋죠. 전당대회를 왜 치릅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전당대회라는 것은 이제 컨벤션 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권자인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는 유권자가 국민과 당원입니다. 국민 여론조사 30%, 당원 70% 이렇게 합산해서 당대표를 선출하게 돼 있는데요. 유권자인 국민과 당원들에게 왜 당대표에 나왔는지, 당대표가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를 TV 토론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나서 심판을 받는 게 후보로서의 마땅한 기본적인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외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께서 지난 대선 동안 쌓은 대통령 후보로서 한 달 동안 많은 언론의 관심, 국민의 관심 속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그 인지도를 가지고 적당히 전당대회에 무임승차를 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정치 못하다. 기회는 균등해야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승복을 할 수 있는데 홍준표 후보께서 TV 토론을 회피하시고 외면하시는 거는 이건 당대표로서 자격이 문제가 있다. 만약에 계속 당대표 후보자로서 TV 토론을 거부하신다면 홍준표 후보가 사퇴하든지 내가 사퇴하든지 아주 사생의 결단을 내겠다라고 제가 강력히 TV 토론을 응하시도록 촉구했죠. 그래서 응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응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로 후보로 나온 우리 3명들에게 TV 토론을 보시고 어떤 후보가 무슨 생각을 갖고 나오신지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끝까지 TV 토론을 안 하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홍준표 후보께서 당을 살린다고 당대표에 나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TV 토론에 나오셔서 어떻게 당을 살릴 것인지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거부한다면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예. 자격이 없다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후보를 강제로 사퇴시킬 수 있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국민과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대선에서 2위를 한 후보이기도 하고 지명도 면에서는 어쨌든 다른 후보들보다 앞서는 건 사실이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홍준표 후보라고 당대표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홍준표 후보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얻으신 득표가 이제 24%입니다. 분투하셔서 24% 얻었지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의해서 3등을 하셨고요. 그리고, 역대 가장 큰 표차로 우리 제1야당의, 집권당의 후보로 당시에, 사실은 2위로 되셨죠. 저는 이것은 홍준표 후보의 나름 성과이자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24%의 한계를 이제 극복하는 일이 저희 자유한국당에 주어진 일이고요. 이 원유철 후보가 이 남은 이 76%의 새로운 가능성을 그 자유한국당에 가져오려고 나섰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되지 말란 법은 없긴 하지만 원유철 의원님이 더 나은 이유가 있어서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만의 경쟁력은 그럼 어디에 있나요? 네. 홍준표 후보께서
지난 대선 때 얻으신 그 표를 분석해 보면요, 이 20대, 30대, 40대 젊은 층이 완전히 외면을 했고요. 여성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서는 일자리와 교육 때문에 이 젊은 층, 청년층 여성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20대에서 30대까지는 10% 내외의 득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 층들의 마음을 다시 잡고 여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보다 젊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그분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길이다. 저는 50대의 젊은 당대표가 돼서 우리 젊은 층과 여성들에게 그분들이 원하는 정책이 뭔지, 또 그분들이 원하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모습이 뭔지 잘 살펴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벌써 이 생활정치혁명 법안이라고 지금 릴레이 법안을 내고 있는데, 먼저 1호 법안 낸 것이 이제 할마할빠법이라는 법안을 냈습니다. 손자 손녀를 돌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가족 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인데요. 이거는 이제 젊은 층들의 그 양육 부담을 줄여드리고 노인층의 빈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서요,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 요즘에 자기 이제 친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손자들이 그 돌봄을 당하는 것이 젊은 부부 입장에서는 마음도 편하고 또 경제적인 혜택도 돌아가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법안을 제가 생활정치혁명이라는 이름으로 1호 법안을 냈고요. 또 2호 법안은 82년 김지영이라는 소설, 우리가 지금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라든가 여성들의 여러 가지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잘 써낸 소설입니다. 저도 다 읽어봤는데요. 그래서 생활정치혁명 2호 법안으로 김지영법, 소위 김지영법을 발의했습니다. 할마할바법에 이어서요.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젊은 세대 부부들에게요, 그 아이 돌봄 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부활시켜주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젊은 층과 여성들에게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정말 생활정치혁명을 자유한국당이 이뤄내서 잃어버린 지지를 좀 회복하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당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이번에 당대표에 나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른 후보들도 다 훌륭하시지만 제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이제 신상진 후보 연결했을 때도 드렸던 질문인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박수를 쳐준 기억이 없어서 드린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잘못을 했죠. 솔직히 정권을 놓친 것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잘못이다. 특히 중진 의원인 제 잘못이 아주 가볍지 않다는 사과의 말씀. 출범 이후를 제가 지금 여쭈는. 출범 이후는 저희는 이제 제1야당으로서요. 이제 저희들의 책무가 문재인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강력히 견제하고 비판하고 또 그동안 집권을 해온 경험이 있는 그런 국정 경험이 있는 정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인데요.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사실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그런 주장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출범 이후에 이런 판단을 잘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잘못한 지점은 없었나? 혹시 그런 이런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대표 나가서 그걸 고치겠다. 이 질문입니다. 그런 자유한국당의 잘못은 없었습니까? 네네. 자유한국당의 잘못은 저희들이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은 좀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제 국정을 책임진 입장이 아니고 국정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입장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야당으로서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있어는 예를 들어서 추경 문제와 관련돼서는 일자리 추경이 지금 사실 원유철 청년 일자리 뭐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 네, 2부에서 자유한국당 원유철 후보 마지막 질문 답변 과정에서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 인사를 못했습니다. 의원님. 네네. 네, 마지막 질문이 제가 이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의 잘못은 없는가? 네. 라는 질문을 여쭤봤는데,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무리하고, 예. 내놓는 걸로 하죠. 예. 예. 그 자유한국당이 이제 야당으로 그 정치적인 지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저희는 그 야당의 입장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 판단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국민적 입장에서 볼 때 부족한 부분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야당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 과정에서 잘못이 없는가? 잘못이 없다기보다도요. 예. 그런 표현보다도 저는 그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안보나 민생 같은 데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적극 협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협치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협치가 협박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 안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 사드와 관련돼서는 우리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드 배치의 보류라든가 또 문정인 특보의 그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안보 불안감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저희 한국당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견제를 할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대안도 분명히 내놔서 진정으로 협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를 우리 자유한국당이 해나갈 것이다.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만 믿고 그냥 밀어붙이기식 그냥 묻지마 통과, 닥치고 통과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곤란하다. 또 이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도 이것을 그냥 밀어놓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뒤로 밀어놓는 식의 결정은 결국은 미국이나 중국 다 두 나라 다 놓칠 수 있는 아주 좋지 못한 결정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국정 불안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고 잘못하면 국정 바탄에 지뢰를 싣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지뢰를 예. 제거하고 싣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반드시 할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잘못은 그럼 없는 것으로 정리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대표님이 되시면 네네.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겠습니다. 네. 네네. 예. 저희들도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원유철 후보였습니다. 노르가즘입니다. 노르가즘. 최근에 나온 제목 중에는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노모 씨도 있었어요. 노모 씨. 자비는 없다. 어울리는 제목이고. 예. 노인과 바다를 거쳐 최근에 노르가즘이 왜냐면 이 코너는 시작만 하면 제목이 오거든요. 예. 묻지도 않았는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건이 팡팡 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평하신 거는 사건이. 네. 큰 사건, 어제 터졌죠. 국민의당.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글쎄요,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죠. 이런 이걸 만일 당시에 판세가 박빙이었다면은 이거 하나로 선거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그렇죠. 역사가 바뀔 수도 있고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했다라는 것 자체가 믿기 힘든 지금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날이 안철수 후보가 뚜벅이 유세를 시작한 바로 다음 그렇죠. 날인 5월 5일이었다고 이제 네. 발표가 됐는데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상한 점이. 한두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예. 이게 국민의당 발표를 믿고 싶은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예. 어제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걸 국민에게 대사과 성명 발표하듯이 얘기하는 게 예. 아니거든요. 국민의당 발표가 사실이라면 예. 그 이유미 씨가 나와가지고 예. 제가 당을 속였습니다. 국민도 속였습니다. 당에도 해를 끼쳤고 국민에게도 해를 끼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예.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그분은 당이 시켜서 지시를 해서, 했다. 예. 당의 누군가가 지시해서 했다고 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 예. 케어해주지 않고 있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유미 씨의 그 진술과 당에서 발표한 내용 어느 것이 사실인가를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규명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이유미 씨 본인과 동생 분이 그 상황을 가지고 연기를 해서 녹음을 하고 그걸 제보자의 것인 양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저도 제보를 많이 받아왔고 대표님도 제보 같은 거 보셨겠지만 예. 제보는 이 음성 변조가 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제보는 그냥 생목소리로 오는 겁니다. 네. 그게 제보죠. 예. 당사자나 뭐 당사자의 관계자가. 그런데 음성 변조가 되지 않은 목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네. 그럼 당연히 이유미 씨 목소리를 알아야죠. 그것부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검증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 검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검증했는지도 다 국민의당이 스스로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제보가 처음부터 음성 변조가 되어 왔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이게 누구의 목소리인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음성 변조됐는데 어떻게 믿겠냐고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리고 통상 제보라는 건 당사자나 당사자 가까운 사람이 주는 거라서 그냥 생목소리로 와요. 그걸 나중에 당이 보고 이게 근거가 있다, 믿을 만하다 싶으면 나중에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음성 변조를 하거나 방송에 제공할 때 하는 거지 제보자가 스스로 음성 변조를 한 다음에 보내주지는 않아요. 그럼 제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한가한 제보자도 없죠. 제보라는 건 굉장히 제보 당사자도 떨리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당연히 그 제보를 들고 온 그 당사자의 목소리가 거기 들어있으니 처음 들었던 국민의당 관계자는 그걸 알았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저는 그 대목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게 그 사안의 어떤 이제 폭발성에 비춰보자면은 대선 나흘 전에 이런 제보가 있었다면은 그리고 또 그것을 신뢰했다면은 예. 이 정부는 그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보고가 될 수밖에 없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안이죠. 그걸 실무자끼리 알아서 야 이거 한번 까자 뭐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거 정당의 판이 구조상. 뒤집어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역풍이 어마어마한데 예. 그거를 뭐 그 정치 지망생 그 총선 출마를 하고 예비후였다고 하니까 정치 지망생 지금 최고위원이라는 분도 결국은 영입된 정치 지망생이거든요. 그렇죠. 청년. 예, 영입 1호였죠. 인재 영입 1호. 그렇죠. 예. 30대 정치 지망생 두 사람이 혹은 한 사람이 이거 말이 안 되죠. 알아서 했다는 거. 그렇죠. 이거는 그 옆에 그 전문가들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오랜 이제 그 당 활동의 경험을 갖고 있고 선거를 오랫동안 해본 지휘해본 이런 폭발물을 오래 다뤄본 폭발물을 오래 다뤄본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그냥 길가 가다가 불발탄 하나 주워 왔다 그래가지고 예. 알아서 그냥 터뜨리고 이러지는 않죠. 정당 내, 뭐 국민의당 내에도 대선을 몇 번이나 치러본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청년 그 정치 지망생이 가지고 왔다고 해서 덥석 물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정당도. 근데 이제 이걸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치고 나갈 정도였으면 저는 뭐 최고위 선까지 보고는 됐다. 진위 여부를 누구까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상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주 질이 안 좋은 사건이죠. 대통령 선거에서 뭐 사실을 과장하거나 아니면 팩트는 명백한데 여기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너무 과하다거나 이런 일은 왕왕 있습니다. 선거 과열되다 보면. 근데 없는 네. 그렇죠. 근데 생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뒤집어 씌우면서 그것도 선거 나흘 전에 이걸 추진했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거죠. 이거는.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없는 거죠. 예. 과거에 예를 들어서 당 밖에 누군가가 예. 뭐 5짜리 사실을 100인 것처럼 과장해가지고 네. 기자회견을 하고 당이 뭐 그 기자회견을 주선하거나 혹은 묵인하거나 그걸 써먹거나 하는 경우 있어도 당 내에서 자체 제작한 원천 가짜는 이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그 선거 나가는 후보가 고등학교 중퇴인데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써도 당선 무효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사실을 갖다가 이건 죄의 질로 보면은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분이 정치 지망생이었다 하더라도 거의 10년 가까이 이 정치권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사제지간으로 인연도 깊고 캠프에도 오래 있었고, 그리고 정치 지망생이었고, 근데 자신이 이 일로 정치적 미래가 완전히 막힐 수도 있다, 잘못되면. 이런 생각을 안 했을 수 없거든요. 누군가의 인준, 허락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네. 정치판이라는 것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전문 영역이라 이런 온갖 폭력거리들, 폭발물들이 오는데 폭발물들을 오랫동안 다뤄본 분들이 그 안에 계신데 예. 지금 나온 보도 정도로는 납득이 전혀 안 가는 상황이다. 또 있습니다. 새 소식이. 이해운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됐어요. 바른정당에. 예, 오래간만에 그 정상적인 보수가 보수의 정상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정상적인 보수가 보수의 정상에 올랐다. 예. 지금 또 뭐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비정상적인 보수가 네. 또 이 보수연 하는 정당의 정상에 오르려고도 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요? 예, 그렇죠. 여하튼 저는 뭐 이해운 후보의 당선을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도 뭐 오랫동안 그 인연이 많고. 가까이서 보셨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까이서 봤고,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에 굉장히 드문, 그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드문 영역이 진정한 보수거든요. 예. 예. 가짜 보수는 넘쳐 흐르는데, 뭐 유승민 그 전 후보도 그랬지만은 좀 진정한 보수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점점 더 힘을 얻어서 보수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낡은 보수, 그 보수라고 보기 힘든 극우 반동, 그런 수구 세력들을 뭐 세탁을 하거나 또는 뭐 어떻게 그 분해가 재조립한다거나 어떤 방법으로도 그는 다시 보수를 재생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좀 새롭게 보수를 갖다가 중흥하는 역할을 해서 건강한 보수를 만들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만약에 지금 이제 인지도에서 앞선 건 사실이니까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다. 100%죠. 예, 불행해도 100%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바른정당의 이해운 대표는 극과 극이에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두 당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싸워야죠. 정말로 심하게 싸울 것이다. 두 당이 사안별로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일단 이해운 그 대표가 그 당선 직후에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야당이라고 해서 또 보수라고 해서 눈 감고 함께 하지 않겠다. 사안마다 네. 합리적인 게 무엇이냐를 보고서 입장을 갖다가 그때그때 달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운 의원과 바른정당과 진보정당이 이제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지점도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좀 정당이 다른 건데. 근데 이제 말을 하다 보면은 어쨌든 대화는 되거든요. 합리적인 대화는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철학과 다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일단 뭐 안보는 보수, 경제는 뭐 개혁 이렇게 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다를 거예요. 다만 특히 사드 관련해서는 이제 이해운 대표 같은 분의 이제 특징이 뭔가면은 안보를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종북은 안보가 아니다. 종북몰이는 예. 그건 선을 긋거든요. 빨갱이 몰이는 하지 않는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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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대화가 가능한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했나 봐요. 네. 인터뷰를 했는데 방금 전 소위 이제 녹취 조작 사건에 대해서 네. 특검을 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국민의당 내부에 자세히 밝히자. 동시에 문준용 씨 사건도 이번에 같이 밝히자.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예. 정치적 해법을 그렇게 내놨어요. 예, 어떤 그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특검이란 거는 검찰이 예.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이 없을 때 특검을 하는 건데 지금 명백히 드러난 것은 증거를 완전히 조작해 가지고 이 채용 비리가 있는 양 뒤집어 씌운 거 혐의인데 이게 특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버려둬도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예. 오히려 예. 지금 더 필요한 건 뭔가 하면 국민의당이 스스로 예. 스스로 조사를 해서 당이지 않습니까? 공당이라면은 스스로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누가 더 연루됐는지 그리고 이 당사자가 지금 이유미 씨가 얘기하는 부분이 당의 요구에 따라서 했다라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누가 이걸 갖다가 신빙성을 검토했는지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 안철수 후보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지 웬 특검입니까? 보통은 거꾸로죠. 검찰 수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당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자체 조사를 해서 밝히고 미진한 부분을 검찰 수사에 의뢰하겠다. 그 특검하자는 얘기는 저쪽도 여전히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대선 불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불복.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의 정병국 전 대표 자서전에 의하면 바른정당 출범 초기에 합류 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다. 이래서 공방이 있어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물론 부인하고 있는데 그럴 법하다고 보십니까? 예, 홍준표가 실제 어떻게 했는지는 다른 사람들이 알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관련되고 접촉한 분들은 아시겠죠. 네, 당시에 보면은 반기문 후보가 완전히 이 내려놓기 전에 상황 이럴 그렇죠. 때 보면은 상당수의 제가 직접 확인한 것도 상당수의 국회의원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기초자치단체장 그다음에 시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이 떠날 준비를 갖다가 일진, 이진, 삼진 그렇죠. 이러면서 떠날 준비를 이삿짐 거의 다 꾸린 상태였어요. 특히 충남 지역을 베이스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반기문 총장이 바른정당에 합류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합류하겠다 하고 번호표 뽑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 경남 지역 같은 경우도 제가 경남 창원이니까 제가 직접 들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당사자들로부터. 당사자들로부터 순번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홍 지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타진을 했을 수도 있다. 다만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관계자들이 이제 더 얘기를 해봐야 알겠죠. 정병국 전 대표의 평상시에 이제 품성이라든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자서전에 이거를 소위 뻥을 칠 뿐입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책에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도 아니고 책에다가 기록에 남는 거짓말을 할 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통상 주변에서도 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런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을 서로 달리 해석했다. 요게 나머지 남아있는 한 가지 가능성이죠. 근데 이제 그 책 내용도 측근을 통해서 알아봤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측근을 통해서 그러니까 홍 지사 입장에서는 그건 측근이 한 일이다. 나는 모른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죠. 측근이 한 일이고 나는 모른다. 나는 측근이 아니다. 그런 거겠죠. 나는 측근이 아니다. 아무 다른 말인데 빵 터졌습니다. 그렇죠. 나는 측근이 아니죠. 나는 측근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송영길 의원, 박영선 의원을 통해서 아직은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데 역외 탈세 5천억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금 그런 보도가 되는 건 봤습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무궁무진한 아직까지 이제 제대로 탐사도 못 해본 그런 앞으로 조사, 수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어제 나온 질문의 내용만으로 보자면 질의의 내용만으로 보자면 역외 탈세를 자진 신고하면 문제 삼지 않는다 정도의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삼성 쪽에서 5천억 정도를 역외 탈세했던 것을 신고했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자질이 있습니까? 했는데 이제
제대로 답변이 안 되고 넘어갔는데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치면 그럼 비자금을 합법화해주는 창구로 국세청을 쓴 거 아닙니까? 이게 국세청 단독으로 해줄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렇죠. 사실 뭐 비자금 전체를 다 그런 방법으로 세탁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것도 예. 신고하면은 이제 그 면제 준다고 얘기는 했지만 신고하는 수가 너무 커버리면은 그게 또 이제 큰 문제가 되죠. 그 국세청이 스스로 감당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 정도 액수면은 그래서 이제 의혹 제기의 밑바탕에는 당신은 이제 최순실 정유라 지원 건으로 삼성과 그 청와대 간에 딜이 있었던 거 아니냐. 자, 정유라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합병에 대해서 눈 감아주거나 도와주거나 혹은 뭐 기타 민원 사항이 있으면 해결해주고 이런 딜 속의 일부였던 게 아니냐 하는 게 의혹의 정체인 것 같아요. 뭐 삼성에서 국민연금 합병 문제, 예. 그 국민연금 관련 주식 합병 문제라거나 삼성중공업 문제라거나 아니면 SK에서 그 동생을 꺼내는 문제라거나 예. 여러 가지 또는 이제 면세점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기업들의 그 민원, 정말 치명적인 그런 민원을 갖다가 해결하는 대가로다가 금전적 지원을 갖다가 예. 본질적으로는 뇌물이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지원을 갖다가 받았던 그런 정황들이 많이 확인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나와야 될 얘기인데 이 삼성 관련 뉴스들은요 보도가 잘 안 돼요. 그게 신기하죠. 예. 예, 뭐 보도되는 그 통로에 이제 그쪽 삼성에서 많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게이트키퍼가 따로 있는 건지 잘 안 됩니다 보면 사실 요런 건들은. 자, 영장 기각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유라 씨가 영장이 두 번째 기각됐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왜냐면은 그 마을 세탁과 관련해 가지고 예. 이 정유라 씨가 말을 좀 바꿨거든요. 말을 바꿔서 예, 별건 따는 말인데 이렇게 바꿔주는. 말을 바꿨죠. 그래서 말 바꾸는 것에 관해서 말을 바꿨죠.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말이 이제 삼성이 뇌물로 제공한 거다라는 그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삼성은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해 왔는데 네. 이것이 이제 그 뇌물로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정황을 갖다가 정유라 씨가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한 일이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 이미 그 삼성이 이제 준 말, 뇌물로 준 말의 이름들이 드러나니까 그 말을 다시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고 전혀 딴 데서 딴 말이 오는 그렇죠. 식으로 했지만 그 블라디미르 등 말 두 마리가 예. 결국에는 삼성 거였다라는 예. 그 정황에 대해서 새로운 진술을 했고 새로운 진술에 대해서 정유라 씨의 변호인은 저거는 정유라 씨가 자기 의뢰인이 말 잘못한 거다. 예. 또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계속 영장이 청구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뇌물을 주고받았고 여기에 그 공모를 한 예. 그 과정에 공모한 당사자가 정유라다. 그래서 구속돼야 된다. 이 논리거든요. 예. 이 논리를 좀 보강하는 정황 내지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검찰 측에서 3차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삼성 관련은 영장이 안 떨어져가지고요. 그렇죠. 과거도 뭐 그렇고. 지금 뭐 증인들도 나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자기가 다 사인까지 했던 자기 진술서를 갖다가 그 조사받은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진술을 희한한 증인들이에요. 이 진술을 본인이 하셨으니까 예. 사인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침묵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피고 증인은 몇 년 며칠 태어났습니까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사실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법부에 증언하러 나오긴 나와요. 네. 나와서 이렇게 완벽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건 본 적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재벌 사건도 많은데 나오면 뭘 말합니다. 뭐라도 아니다 기다. 근데 이 경우는 나오긴 나오는데 말을 안 해요. 아무 말도. 삼성은 사법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뭐 법 위에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전례가 없는 경우입니다. 진짜로. 처음 있는 경우야. 이게 그래서 언론에서 비난이 쏟아져야 되거든요. 예.
삼성 관련은 언론 보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 뭐 광고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언론도 참 안타깝게 영향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고 그 자체로 법정을 모독하는 거라고 공격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예. 자기가 쓴 것도 이건 본인이 쓴 거 맞습니까? 검찰에 물어봐도 사실 인정을 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증언할 때 침묵해도 되잖아요. 혹은 뭐 거부하거나. 그냥 아무것도 대답을 안 해요. 예, 아무것도. 증인은 지금 법정에 나와 있습니까? 얘기해도 아무 말 안 하는. 증인은 증인입니까? 이거 물어봐도 아무것도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침묵. 그래서 이제 증인들을 더 이상 부를 필요가 없다고. 결국에는 이런 대응이 이걸 통해 가지고 이 관련된 사실들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뇌물이죠.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이걸 통해서 이재용 씨를 보호하려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죠. 욕을 먹든 어쨌든 법정을 모독하는 것도 다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냥 이재용 부회장만 보호할 수 있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거를 모든 언론이 질타해야 되는데 우리만 질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여기서만. 뉴스 공장의 존재 가치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어제 JTBC에서 김경준 씨 인터뷰를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사안은 지난 10년 이상 묻혀있던 사안인데, 예. 묻혀있었지만 사람들은 다들 기억하는 사안이죠. 예. 이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권에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여러 비리나 문제들에 대해서 이 당시 박 정권이 나서서 그걸 갖다가 은폐하는데 여러 기여를 했다고 저는 보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그 비리 의혹들 또 주요 정책의 어떤 그 문제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진상규명이라거나 또는 이제 진실에 대한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첫 출발이 김경준 씨 입을 통해서 시작된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JTBC가 한 번 보도하고 말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앞으로 이어질 것 같고. 요 분야는, 대표님도 전문 분야 아닙니까? 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노회찬 원내대표가 크게 활약이 기대되는, 크게 활약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정의당도 당대표가 곧 선출되죠? 예, 그렇죠. 네.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좋은 분이 될 겁니다. 유일하게 비겁한 답변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공장장과 함께한 모든 아침이 눈부셨다. 자, 해원 배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칼폴라니 자유경제연구소 정태주 소장님. 해원 지난주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네. 김어준 총수가 배가 운동을 한 다음에 얼마나 늘었냐. 네. 한 달 동안 12명. 일주일에 3명씩. 그만큼 가입이 어려운, 돈 내고 가입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은 차 타고 다니면서 듣잖아요. 예. 이제 차 타고 내려서 사무실까지 가면 잊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어렵게 정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정태인 연구소라고 했으면 그나마. 그렇죠. 그럼 정태인 쳐보는데. 그러니까요. 칼폴라니? 근데 정태인 영사로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나와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연구소 이름을 정태인 연구소로 바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칼폴라니 일단 무료 가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거 보려고 그러면 돈 내라고. 근데 그게 잘 안 통해요. 그렇지 않답니까? 예. 인터넷에 보면 다 뜨거든요, 이게. 근데, 얼마죠, 이게? 예, 한 달에 10,000원. 한 달에 10,000원이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되려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출자금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출자금을 안 내면, 의결권이 없는 거죠. 의결권이 없다. 예. 이건 조합원에 가면 전체 이제 조합원 총회에서 중요한 거에 대해서 그때는 돈을 의결을 조금 더 내야 되겠네요. 10,000원이 아니라.
예, 출자금이, 그러니까 처음에 10만 원을 내고 이제 10만 원. 야, 예, 들어가는 게 이거 얼마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힘듭니까? 보통은 요새는 회원이라고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무의결권주죠. 우선주처럼 10,000원짜리 있답니다. 10,000원짜리 무의결권 있으니까 10만 원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10,000원짜리도 있다고 하니까 한 달만 해보세요. 네. 그리고 한 달만 해봤는데 큰 재미가 없으면 여기 방송에서 소장님이 나오실 때 문자로 욕을 해주십시오. 자, 오늘 주제 뭡니까? 오늘 주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50일 좀 안 됐죠? 49일 만에 예. 처음으로 공무회를 했대요. 아, 그래요? 아, 왜냐면 장관들이 안 장관이 잡혔어요. 없으니까 이게 2달 가까이 국무회의도 못하고 있었어요. 예. 예,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50일이면 1년에 7분의 1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5년에 35분의 1 지난 거죠. 예. 예. 아, 이제 35분에 34 남았습니다. 2달 지났는데 2달 동안 국무회의를 한 번도 못했다는 건 네, 뭐, 원래는 취임하기 전에 뭐 한 세 달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장관들 임명하고 비서관들 임명하는데 이번엔 뭐, 이 취임 기간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공존한 듯한 느낌을 좀 주긴 합니다. 아니요, 뭐, 공전했어요. 한 일이 너무 많은 거 이 너무 같아요. 많지만 예. 예, 공무회를 처음 했다고 하니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자 오늘 하실 얘기는 그러면 장관들이 초반에 어떻게 했나 그중에서 뭐 경제 분야도 얘기하실 것 같고 네, 경제는 지금 가장 김현미 장관 예, 닥친 일은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마치 새로운 정부를 시험을 해보듯이 1억이 올라간 데도 있어요. 호가가. 널뛰게 했죠. 예. 예. 보통 정부 초기에 눈치 보다가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뭐, 그 부동산 주기하고도 겹치긴 했는데, 여하튼 지금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네. 예, 말을 간을 보고 있는데, 네, 찔러보는 거죠. 예, 김현미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했던 예, 일단 감동적인- 취임사가 굉장히 좋았고요. 네, 취임사가 이제 통계를 보여주면서, 네. 이건 투기지, 한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집 살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역대 국토부 장관이 다 이랬어요. 집값이 올라가는 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항상 이 업자들의 편에 선 논리가 아닌가 싶은 논리가 그러니까 많았어요. 경제 논리로 보면 맞는 것 같거든요.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네. 공급을 늘린다고 국토부 장관이 얘기한 순간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왕창 물려가서 제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야, 얘들이 부동산 가격 잡을 이 의지가 없구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일반 공산품은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죠. 예. 부동산은 이미 전 국민에게 한 사람당, 아니, 한 가구당 한 집이 돌아갈 만큼 이미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건 아주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5천만 명이잖아요. 3명이 한 가구라고 한 치면. 가구라고 치면 한 1,700만 정도가 네. 가구가 있는데 있어요, 집이. 그 정도 이상. 예, 근데 반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주택자가 187만 명으로 지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750만 채를 187만 명이 갖고 있는 거죠. 10%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4채 내지 5채를 평균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임대소득 신고한 사람은 4만 8천 명이에요. 187만 명이 4채 내지 5채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4만 8천 명만 세를 줬다고 신고한 거예요. 예. 나머지 뭐예요, 너희들이가. 신고하지 않거나 실거주한다고 뻥을 치거나 네. 뭐 한 그런 사람이 거죠. 근데 4군데, 5군데 동시에 사는 건 좀 불가능해요. 손오공 정도 되면 되죠. 이게 이렇게 이제 분신술로. 예, 뭐 별장을 너도 군데 가질 수는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적을 거고 전부 임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 장관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게 다 투기 때문이다. 네. 라고. 보통 국토부 장관의 역할은 공급을 늘려주고 부동산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건설업자 편이죠. 네. 근데 분명히 김현미 장관이 이건 수요의 문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투기 수요의 문제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투기가 잡힐 수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처음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저도 처음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국토부 장관은 언제나 공급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지. 예. 국토부니까요. 그러니까 여성이 장관을 해야 돼요. 갑자기 점프. 아니 근데 최근에 이제 물론 공약이기도 하지만 강경화 장관도 취임하자마자 사실은 이 여성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가 높고요. 그리고 김현미 장관도 그런 인기를 누릴 만한 초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행정명령만 가지고도. 예. 근데 남성 장관들은 꼭 이렇게 여러 가지를 따지고 나서 마치 무슨 큰 의미가 있는 듯이 정책을 내놓는데 한참 있다가 그것도 이제 여러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해관계를 다 듣고 요 사람도 배려해줘야 되고 저 사람도 배려해주고 하다 보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결국 변하는 게 없는 예. 그렇게 그럼 되는 애들이 경우가 다 또 많아요.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네. 여성들은 공감 능력이 있잖아요. 아픈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으니까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거든요. 행정명령으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한 사회부처는 다 여성 장관으로 다 바꿔버리고 싶으세요? 예. 지금 아까운 분이 장관 하실 분이 비서관으로 갔어요. 은수미. 노동부. 은수미 전 의원이요. 예, 저는 그 은수미 그때 옛날에 박사일 때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동 분야의 최고수죠, 최고수.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게 노동 문제의 70%래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호기롭게 장관 해라 너. 이랬는데. 아니면 임명권을 먼저 가진 다음에 얘기하세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임명권도 없어서 장관 해라 너. 그러면 뭐 장관이 됩니까? 아무 소용없는. 하기는 은수미 비서관이 이제는. 예. 그, 청와대 비서관으로 예, 들어왔습니다. 조국 수석한테 국가 이렇게 얘기 안 한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둘이 너 이렇게 은수미한테 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두 분이 친구랍니까? 동기죠, 동기. 그렇군요. 산호맹의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저도 여성 장관, 그러니까 그런 생각, 여성 장관들이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감성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맺어왔던 관계들 때문에 그 관계들을 일정 정도 계속 배려하면서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여성 장관들이 훨씬 직관적이고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 다이렉트로. 그런 면에서는 우리 김상조 위원장은 여성스러워요.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국방부 구미에서 국방부 장관을 여성으로 계속 임명해 나가는 추세란 말이죠.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군의 경력이 없어요. 예, 경력이 있기가 어렵죠, 좀. 네. 네. 군의 경력이 있는 분이 한 분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해군 중령이었던가요? 그런데 다른 유럽 국가들이 군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회계사 출신도 있어요. 근데 회계사가 하면 좋겠네요. 왜냐면 군에는 방산비리 굉장히 많기 때문에 회계사 보면 다 이렇게 보이니까 눈에. 근데 그런 여성 국방장관을 자꾸 임명하는 이유가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줄 몰랐는데 처음에는 상징적인 조치였는데 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성 장관의 수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점점 김현미 장관 하는 거 봐도 그렇고. 밖에서 우리 정 PD가 김어준 내각에서 은수미 비서관을 노동부 장관으로 나와서 네, 임명할게요, 그러면. 예, 조건을 잡으십시오. 저한테 그러지 말고. 저희 PD들한테 방송국 다 나눠줬거든요, 미리. 벌써? 벌써 1월 달에 다 나눠줬어요, 제가. 방송 2개씩 나눠준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실제로 한 조치가 시장의 메시지로 전달돼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떴다방 같은 것들은 이제 행정조치를 취하니까 없어졌고, 그 다음에 김 장관이 26일 날 한 일은 뭐냐면, 동대문 희경동에 있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문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취임사에서. 근데 이제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러 청년 임대주택에 간 겁니다. 공급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보통은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 업자한테도 좋고 가격이 올라가서 경기를 살린다 뭐 이런 게 있는 항상 거죠. 그래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임대주택 늘리겠다는 얘기는 또 장관이 다 했어요. 고급 측면에서. 근데 이번에는 상징적으로 첫 번째 방문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금년에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살 수 있는 집을 주고 투기는 잡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지를 밝힌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주춤합니다. 실제 시장이 반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현미 장관 본인이 부동산 문제로 스스로 자기 집 문제로 뭐 대부분의 생활인들이 그렇지만 국회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 얘기를 본인 경험에서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은 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한 채가 그렇죠. 있거나 없는 사람은 정말 고생을 하는데. 있어도 한 채도 어렵고요. 제가 경제학자라고 괜히 집 팔라고 했다가 지금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서 지금 차여사한테 아주 고통.
경제학자가 돈 버는 거 못 봤어요, 저는. 네, 경제학자들 중에 주식에서 성공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2명밖에 없어요. 리카도하고 케인즈 두 사람밖에 없어요.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 벌써. 예. 오늘 잡담이 너무 길었습니다. 한 네. 가지만 얘기해보죠. 지금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4대 그룹 간담회를 했잖아요. 재벌들을 만났어요. 네.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예. 예. 그리고 이제 삼성 공정하게만 하는지 내가 감시하겠다. 예, 삼성 권오현 부회장이 한 얘기가 재밌는데 서로 굉장히 얘기가 다른 줄 알았는데 이제 이해도 했다. 맞아요. 그런 정도 얘기고 이제 알아서 하라 그러면서 동시 채찍도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김상조 위원장이 옛날에는 그 복잡한 기업지배 구조 얘기를 하다가 실제로 하는 일은 뭐냐면 재벌의 내부 거래 잡겠다는 거거든요. 내부 거래를 잡겠다. 그러니까 위장 계열사 만들어서 막 키워주는 거 몰아주기 또 하나는 외부 갑질 하청에 대해서 잡겠다. 그래서 현대 위화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저는 김상조 위원장이 하는 거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사실은. 자, 재벌 총수가 공정위원장한테 찬성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가입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정태인 소장님의 칼플란이 가입하시고요. 저는 김원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그림으로는 정유라 씨 혼자를 지원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 삼성이. 그림으로는 6명을 뽑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예. 그려놓고 이제 마사회에서도 국가대표, 감독급을 데려갔죠. 근데 6명을 결국 안 뽑았어요. 네, 애초부터 정유라 씨 한 명을 위한 네, 지원이었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근데 아마도 저는 삼성에서는 몇 명이 가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컴플리트가 되잖아요. 네, 위장이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모조리 다 거절했죠. 그러면 삼성이 거꾸로 정말 그 올림픽 2020년 올림픽에서 승마 금메달을 따기 위한 프로젝트였다면 삼성이 돈을 주는 갑이잖아요. 돈을 주는 사람이 갑이니까 보통은 거절해도 무조건 선수를 보내거나 압박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쪽에서 거절하면 안 보내는 것으로 최순실 씨가 원하는 대로 다 진행이 됐죠. 갑을이 사실은 최순실 씨 쪽이 갑이었다는 거죠. 예. 그 얘기는 여러 차례 나왔는데. 네. 그런데 그 중에 선수 선발에 관한 내용은 정유라 씨가 개입을 했고 정유라 씨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정유라 씨가 개입한 정황들이 많이 나오니까 영장은 저는 세 번째는 이례적이지만 재청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관련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 중이라서 그런지 뉴스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25일 청와대 경호실이 이영선 전 경호관 파면했습니다. 직위해제 상태로 경호실 본부에 근무하다가 징계 처분 받은 건데요. 명예를 실추했다라는 것이 징계 사유입니다. 당연한 뉴스로 하나 더 합시다. 너무 짧아서 코멘트할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빅터차 CSIS 한국 석자 겸 조지타운드 교수를 차기 주한 미국 대사에 내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나왔네요. CSIS. 제가 지난주 내내 외교안보 분야의 탑 싱크탱크인데 여기 부소장 이 확연한 친일본적인 인사고 친일본적인 발언도 많이 해왔고 그리고 이제 이 CSIS의 일본 재단, 사학화 재단의 자금도 많이 들어갔고 지원도 그래서 친일본적인 성향을 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계죠. 예. 이분은 나름 유명한 분입니다. 네오콘으로. 네, 부시 행정부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네, 대북 관경책으로 유명한 분이죠. 거의. 일본의 대북 정책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입니다. 네.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한국계이긴 하지만 전혀 반갑지 않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공장 인기 코너 중 나라 걱정 이혜원 의원이 바른정당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되겠군요.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핍박받던 불쌍한 정치인으로 이 뉴스공장에 처음 나오신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정말 그러네요. 예. 네, 이제 원내 정당의 당대표가 되셨습니다.
저희 뉴스공장 스태프들도 다 같이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네. 어깨가 무거워서 이게 축하 꼭 받을 만한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려오실 때 내려오더라도 일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정치 천연정 씨로부터 제가 배워왔는데 당대표가 되신 날이 왔네요. 네. 네, 제가 초선일 때 뵀으니까 오래됐습니다. 세월이. 예, 네. 그 사이에 많은 일도 있었고. 네, 근데 제가 바른정당 창당되고 나서 네. 의원님이 이제 당대표 나가시면 당대표 되실 거라고 나가시라고 당대표 되실 거라고 그랬던 기억 나십니까? 네, 그럼요. 많이 말씀하셨죠. 네. 근데 그때는 안 된다고 거절하셨다가 아니 거절이라기보다는 그럴 생각 없다고 하셨다가 왜 이번에는 꼭 당대표가 돼야 되겠다고 나가셨습니까? 당이 어려운데 제가 탈당하고 창당하면서 같이 가자. 이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치하면서 꼭 좋은 길만 갈 수는 꽃길만 갈 수는 없지 않냐. 어려운 길인데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길이니까 같이 가자 하고 제가 좀 설득을 해서 모시고 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면서 저한테 당신 혼자 살겠다는 거냐. 이렇게 막 얘기하실 때 뉴스 공장이나 하면서 네, 제가 혼자 살겠다는 거냐? 네, 그 말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짜 이게 아니구나.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했습니다. 네. 물론 제 말을 듣고 당대표 출마하신 건 아니지만 저는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천홍욱 관세청장이 취임 다음 날 서울 모 식당에서 최순실을 만나 열심히 하라는 말에 최선을 다하겠다 답했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최 청장이 취임 이후 다양한 외부 인사를 만난 과정에서 최순실을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해서 신뢰받는 관세청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그런 일반적인 언급이었지 충성 맹세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최 청장은 지난 2월 기재위 업무보고 때 최순실 관련 모든 의혹을 부인했었고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최순실과의 만남 자체를 처음에는 부인했었습니다. 물론 기억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해명을 굳이 곧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여전히 이해가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차관급인 관세청장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이 되기 위해 만나야 했던 외부 인사 중에 취임 바로 다음날 만난 민간인이 왜 하필 최순실인 거죠? 최순실 씨 본인 설명에 따르면 임대업자에 불과한 민간인을 관세청장이 왜 만나서 신뢰받는 관세청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는 겁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김어준의 실소였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는 큰 사건이 하나 터졌네요.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일단 전해주세요. 네, 어제 국민의당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인데요. 당시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던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가 조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4일 앞둔 지난 5월 5일에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와 미국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함께 다닌 동료의 증언이라면서 녹취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남동생과 짜고 목소리 연기를 하면서 가짜 녹취 파일을 만들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건넨 것이라고 합니다. 아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과를 하자마자 뉴스가 또 계속 쏟아졌어요. 그죠? 네, 어제 JTBC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유미 씨는 지시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지목한 이유미 씨가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밝힌 건데요. 여기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허위 자료를 만든 일이고 검찰 조사 받게 됐다면서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체포가 됐죠, 또. 긴급 체포가. 네, 어제 저녁 9시쯤 이유미 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 긴급 체포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는 뭐 국민의당에서는 당연히 대국민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이제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사실이 밝혀졌다면 타격이 더 컸을 테니까 네. 그나마 직접 몇 시간이나 먼저 밝히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과 형식을 취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화해 제스처죠. 예. 미안하다. 사과. 미안하다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이 끝난 게 이미 50일 가까이 됐고, 고소 맞고소가 있었던 게 오래전인데, 물론 이제 당에서는 이 사실을 안 게 이틀 전이라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그러면 그 당사자가 지금 50일 가까이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던 얘기잖아요. 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오히려 알았지만 계속 타이밍을 봤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말이 되죠. 그쪽에 훨씬 설득력이 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제 당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문준용 씨, 피해자인 문준용 씨의 어떤 피해나 심적 고통, 이거는, 당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건 뒀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50일 이상. 가해자의 이익을 위해서 피해자의 고통을 계속 방치한 거니까, 제가 보기엔 이건 당사자가 이 사과를 받겠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평당원, 또 자원봉사자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유민 씨가 이제 전남 여수갑의 지난 총선 때 예비 후보였어요. 네, 출마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용주 의원이 당선된 지역구입니다, 아마. 네, 제 기억으로는. 질의 내용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못했나 봐요. 왜 준비를 안 했죠? 어제 준비하기로 했었는데. 자, 이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제 국세청장 청문회에서 송영길 박영선 의원이 거의 유사한 질문을 했죠. 네, 역의 그렇습니다. 탈세 자발적 신고 기간이 2015년에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5천억을 신고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네. 사실이냐고 물었는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는 개별 납세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그 책임이 당시 국세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보에게 전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질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질의인데, 뉴스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첫 번째로는 5천억을 탈세하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나갔다면, 만약에 이런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거는 일개 청, 국세청 단위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5천억에 해당되는 삼성 비자금을 합법화하는 길을 국세청이 열어준 거란 말이죠. 네, 어제 박영선 의원이 그런 차원의 질문들을 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딜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딜이라고 하면 이게 혹시 정유라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받은 거래 중 일부가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거든요. 물론 그렇게 어디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 함의는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 후보에게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 최순실 세무지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재벌들 탈세 집중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정권에서 이 5천억 여객 탈세 신고권이 사실이냐. 사실이라면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청장이 되면. 이런 질문이거든요. 당연한 질문이고. 주목해야 되는 사안인데 크게 보도가 안 됐습니다. 5천억이 누구 애 이름이 아니잖아요. 5천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 탈세해보세요. 5천만 원만 탈세해도 감옥 갑니다. 5천만 원도 없습니다. 근데 5천억이 이게 사실이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어제 두 의원이 지금 질의를 했는데 5천억이 만약에 역의 탈세를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넘어갔다면 큰일이죠. 아주 큰일인데 언론보도 거의 없어서 따로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해 삼성과 최순실 씨가 이른바 말세탁했다라는 보도 여러 차례 알려드렸었는데요. 삼성은 이에 대해서 계속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정유라 씨가 삼성이 먼저 말세탁 제안했다라는 이야기했다고 SBS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정유라 씨 진술을 다 믿을 수는 없는데 저는 이 대목은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말 세탁을 삼성은 법정에서
이제 최순실 씨한테 속았다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제안한 게 아니라. 근데 정유라 씨는 지금 삼성이 이걸 제안했다는 거잖아요.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 최순실 씨가 VIP가 말을 사주라고 했지 빌려주라고 했냐고 불만을 승마협회 박원호 전무한테 했었다.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삼성이.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말세탁 쿠션으로 해결하는 묘안을 냈던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말세탁 얘기 계속 나오네요.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삼성 전직 고위 임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 말세탁 관련이 뭐니 물어볼 수 있는 대상자들인데 다 거부한 거죠, 다. 네,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 사유 밝혔습니다.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증언을 다 거부한 건 사실 이런 거는 처음입니다. 증인들이 안 나오면 모를까. 나와서 전면적으로 모두 다 뭐 재벌의 소속 임원들이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한 적이 많거든요, 과거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삼성 직원들은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죠, 지금. 무슨 말도. 대단합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정유라 씨가 삼성의 승마 지원금이 다른 선수에게 가지 못하도록 개입했다라는 채널A 보도도 있었습니다.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서 한 이야기인데요. 승마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최순실 씨를 대신해서 정유라 씨가 선수 선발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그런 얘기죠. 원래 이제 승마협회를 통해서 곧 당대표 되실 그 말도 사실은 저한테 생각하는 계기를 줬는데 그 진행자의 그 말이 또 많은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서 너만 살겠다는 거냐 하고 압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당대표가 되실 거라는 걸. 자. 도와주십시오. 네. 당대표가 되셨으니까 저희 고정 코너는 이제 곧 문을 닫나요? 내일 제가, 마지막 방송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까지만 하고. 그러면 네. 하태경 최고위원을 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박빙으로, 사실 승부가 박빙이었어요, 그죠? 네. 생각보다 박빙이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을 제외하고는 경선 기간 내내 1위를 하셨는데, 네. 본인이 분석하는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운 하면 눈치 보지 않고 유불리 따지지 않고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늘 말해왔다 이렇게 인식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성격을 보시고 당이 어려운데 뭐 천길 낭떠러지라도 열길 불속이라도 그런 거 안 따지고 뛰어드는 사람은 이해운 아닌가 이렇게들 좀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자화자찬입니다. 네. 저희는 저희끼리 자화자찬하겠습니다. 이게 다 뉴스공장 덕분이라고. 네. 유승민 의원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당선 후에? 사실 어제 오후 늦게 선출이 됐고요. 그리고 이거 거짓말 안 못해서 지금까지 인터뷰가 한 30개쯤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도저히 누구한테 연락을 한다 이게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화통이 거의 불이 나서 한 1000몇백 개가 오니까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거는 일이 불가능이었습니다. 사실상. 네, 그랬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직도 못 통화도 못 해보셨다고요? 예, 연락 자체를 못 했습니다. 예. 네, 그거는 내일 수요일 날 나오실 때 전해주시고요. 기왕 연결한 김에 인사만 하고 끊으려고 하다가, 몇 가지 그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 이야기가 화제였어요. 정병국 전 대표가 자서전을 냈는데, 그 내용 중에 바른정당의 입당 가능성을 타진을 당시 했었다. 이런 내용이 담겨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혹시 아시는 건 좀 있으십니까? 사실 뭐 정병국 대표한테 직접 들은 얘기나 홍 전 지사에게 직접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당시 그런 소문이 좀 돌았던 건 맞고요. 소문 정도 돌았다. 예, 근데 뭐 소문이 돌 때 제가 뭐 이걸 일일이 확인하거나 사실관계 뭐 파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소문이 돌았다 정도. 네, 근데 이제
이 책을 인용한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두 분 다 제가 한 직장에서 10수년 같이 지내온 굉장히 잘 아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한 공장에서 한솥 그렇게 오래 먹으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 분의 그동안의 인품, 행보 이런 걸 보면 저는 정병국 의원이 사실이 아닌 말하는 걸 아직까지 보질 못했거든요. 그리고 정병국 의원이 사석에서 그런 말을 잘 하지 않고 굉장히 진지한 타입이에요. 진지하시죠. 네, 미스터 진지해요, 완전히. 예. 근데 그런 분이 책에다가까지 쓰신 말을 거짓말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는 정도의 추정하신다. 네, 제 생각이 그런 거죠. 제 알겠습니다. 판단입니다. 이야기는 뭐 아무래도 홍준표 전 지사하고도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셔야죠. 네,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은 전면 부인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현안 중에 급히 터진 거라 말씀 여쭤볼 게 이 국민의당에서 네. 문준용 씨 의혹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보 내용을 조작했다는 게 어제 밝혀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긴급 체포가 되는데, 그 당원 이은미 씨가. 네. 본인은 지시로 한 일이라고 하고 있고, 예, 국민의당에서는 이은미 씨가, 스스로 자작한 거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처음에 이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뭐 녹음 파일이나 이런 카톡 캡처를 조작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믿기지가 않았는데요. 더 이제 점입가경으로 가는 부분이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인 어떤 분과 이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분이 이미 조작 사실을 알았다까지 갔더니 그것도 기겁을 할 일이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뭐 지시 얘기까지 나와서 이게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 아, 정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총선에 예비 후보로 출마를 했던 사람을 자봉이라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역풍 맞을 만한 해명인 것 같고, 예. 가능하면 축소하려고 했던 거죠, 의미를. 게다가 안철수 전 의원하고 카이스트 시절에 사제지간이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네, 함께 책을 썼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신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대표 저자로 책도 냈던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어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안철수 전 의원에게까지 미칠 만한 사안인 것 같고요. 가장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건 당에서는 자작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본인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시킨 일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도 당에서 자작이라고 발표하기에는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무리수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대목부터 이제 저는 의문입니다. 이준서 최고위원, 이 영입 1호로 청년 몫의 최고위원이 된 거란 말이죠.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다선 현역 의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예. 30대에 그냥 청년 몫의 최고위원이 된 것이지 실제로 대선을 여러 차례 겪어본 다선이거나 또는 현역 의원이거나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분이 단독으로 그런 위험천만한 조작을 했다. 이거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 네, 오늘 아침 국민일보 보도로 나온 게 있는데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나 혼자만의 선택으로 오픈된 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용재 의원한테 들려드린 적이 있다. 이렇게도 밝힌 바가 있고요. 들려드린 적이 있다. 예, 그렇게 언론과 통화를 근데 이제 했네요. 들려준 것하고 그것을 누군가 지시로 받아서 조작했다는 건 다르니까. 이용주 의원은 듣기만 했을 수도 있죠. 예. 이용주 의원까지. 물론 이 의원은 들은 바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용주 의원이 이제 당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이게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다.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이다. 본인은 확신을 했다는 당시의 표현 같은데. 그럼 지금 어쨌든 보도되는 거 상으로는 두 사람밖에 몰랐다. 이 정도까지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누구까지 알았느냐 이게 포커스가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제보를 많이 겪어봤어요. 저는 오랜 세월. 근데 실제 그런 제보를 받게 되면 몇 겹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도 입 밖에 내기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은. 특히 대선 때는. 왜냐하면
대선의 공방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 무마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 계속 가거든요. 네, 실제로 투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는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선을 처음 치르는 젊은 정치 지망생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대선 나흘 전인가요? 이럴 때 이런 정도의 위험한 일을 스스로 판단해 조약을 했다. 저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어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상상하기 힘들다. 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결국은 누구까지 알았느냐 포커스가 될 거라고 보고 이런 내용을 대선에서 자신 있게 조작해서 발표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본 소스부터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녹취록이라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최소한 기본 사실들 베이스 하에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기본 사실들을 누군가 제공했다. 그리고 그 위에 대본을 짜고 그리고 실행자였던 액션을 했던 사람이지 액션 플랜을 짠 사람은 따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해 봅니다. 이제 앞으로 관련 뉴스가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이 사건은 국민의당이 아주 크고 긴 상처를 남길 것 같네요.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박영선 의원이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해외 은닉 재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최순실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라는 관련 단서를 확보했냐라고 물었고요. 한 후보자는 직접 스위스를 간 적도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후보자는 즉각 답변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는데요. 또다시 물었습니다. 송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해외 계좌도 확보해서 자진 신고 받았고 그 신고 액수가 5천억이냐라고 묻자 한 후보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지만 특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의였는데 저희가 어제 이 인사청문회에서 있었던